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수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집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라는 문학과 지성 시인선 500번째 시집입니다. 여러 시인들의 시를 묶은 시집이에요. 한 사람당 2개씩의 시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 좋았습니다. 저하고 맞는 시인을 찾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번 시간에도 제가 별표 친 시 위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시는 주기도문 빌어먹을 이란 제목의 시였죠. 박남철 시인님의 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0쪽 시와 힘이란 제목의 시부터 들어갑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점프하고 제가 별표 친 것만 볼 거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와닿는 시가 다르겠죠? 74쪽 문충성 시인님의 시, 제목은 제주 바다 1입니다. 읽어볼게요.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 바다가 어둠을 여는 줄로 너는 알았지? 바다가 빛을 켜는 줄로 알고 있었지? 아니다. 처음 어둠이 바다를 열었다. 빛이 바다를 열었지. 싸움이었다. 어둠이 자그만 빛들을 몰아내면 저 하늘 끝에서 힘찬 빛들이 휘몰아와 어둠을 밀어내는 괴로워 울었다. 바다는 괴로움을 사귀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왔다. 누이야, 어머니가 한 방울 눈물 속에 바다를 키우는 뜻을 아느냐? 바늘귀에 실을 꿰시는 한반도의 슬픔을 바늘 구멍으로 내다보면 땀 냄새로 열리는 세상. 어머니 눈동자를 찬찬히 올려다 보라. 그곳에도 바다가 있어. 바다를 키우는 뜻이 있어. 어둠과 빛이 있어. 바닷속. 그 뜻에 언저리에 다가갔을 때 밀려갔다. 밀려오는 일상의 모습이며 어머니가 짜고 있는 하늘을.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5월 보리이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텀벙텀벙 너와 나의 알몸뚱이 유년히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겨울날 초가 지붕을 넘어 한이바람 속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제주의 겨울을 빚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총 3, 뭐라고 하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연이라 그러나 행이라 그러나 어쨌든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볼게요. 이게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 바다가 어둠을 여는 줄로 너는 알았지? 바다가 빛을 켜는 줄로 알고 있었지? 아니다. 처음 어둠이 바다를 열었다. 빛이 바다를 열었지. 싸움이었다. 어둠이 자그만 빛들을 몰아내면 저 하늘 끝에서 힘찬 빛들이 휘몰아와 어둠을 밀어내는 괴로워 울었다. 바다는 괴로움을 사귀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 왔다. 좋은 글은 여러 번 그대로 읽어도 참 좋아요. 여기서 뭐 설명을 덧붙이면 저만의 해석이 되겠죠? 좋은 시란 어떤 걸까요? 저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다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여러 개인 거죠. 의미가 여러 개인 게 깊은 거죠. 의미가 깊다는 건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뭐 의미가 2개도 아니고 읽으면 읽을수록 의미가 샘솟아 나와. 3개, 4개, 5개, 6개. 읽는 사람마다 의미가 또 달라. 수천 개, 수만 개. 그런 게 좋은 시가 아닐까요? 좋은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한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얕다. 시가 얕다. 의미가 얕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았어요. 어둠과 빛, 바다 위에 어둠과 빛이 교차해서, 이 어둠은 당연히 뭐 밤이겠죠? 빛은 낮이겠죠? 해겠죠? 해와 달. 이것도 저의 해석일 뿐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바다는 괴로워 울었대요. 그 빛과 어둠의 싸움 때문에. 끝남이 없는 싸움, 괴로움을 사귀면서 울부짖어 왔다. 이게 뭘까요? 이거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 같아요. 자,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은 1978년이에요. 78년 군부 독재 시절. 빛과 어둠은 뭘까요? 당연히 어둠은 군부 독재 정권이겠죠? 군사 독재 정권?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은 뭐 민주주의, 뭐 평화, 사랑, 한을 푸는 거, 그런 게 빛이겠죠? 뭐 그때 당시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빛과 어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맥락이 없어지거나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또 누군가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우울증이 나한테 와. 그게 어둠처럼, 바다의 어둠. 바다는 나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78년에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이제 해석한 맥락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주의적인 해석이잖아요. 국가를 기반에 깔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 해석을 해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도래해야 되고 뭐 이런 투쟁들, 국가와의 투쟁. 근데 그건 국가주의적 해석이고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났고 21세기 들어와서 그게 요즘에는 이제 정신병, 우울증이 많으니까 우울증의 맥락으로 이 시를 해석해버리면 지극히 주관적인, 그러니까 나의 맥락에서 내 마음이 바다지, 바다에 어둠이 다가오는 건 우울증이, 우울한 기분들이 막 몰려와. 그게 밤이 돼. 어둠이 와. 근데 어느 순간 또 빛이 오네? 실제 우울증이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어둠이 왔다가 빛이 왔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해석의 의미를 열어놓았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가정에서 폭력,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그게 어둠이겠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것도 어둠이겠죠.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 시입니다. 솔직히 빛과 어둠 하면 가장 만만한 상징 아닌가요? 가장 오래된 상징이기도 하고 빛과 어둠이 뭐 대비시킬 수 있는 상징들, 이미지들이 너무 많죠. 이건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미지. 그래서 시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를 쓴다면 그래, 빛 가져다 쓰고 어둠 가져다 쓰고 대비시켜야지. 요런 아이디어, 요건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이 여러 군데서 써 먹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좋았다. 거부할 수 없는 상징이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 파트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건 너무 무난해. 너무 상징성이 너무 거대해. 다의성 얘기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파트는 요렇게만 파트가 끝나버렸으면, 이 시가 끝나버렸으면 이 시는 뭐 여기 실리지도 않았겠죠? 왜냐면 너무 의미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의미를 고정시켜줄, 의미를 붙잡아줄 맥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죠. 의미 범위를 확 좁혀줘요. 어떻게 좁히냐? 읽어볼게요. 누이야, 어머니가 한 방울 눈물 속에 바다를 키우는 뜻을 아느냐? 바늘귀에 실을 깨시는 한반도의 슬픔을 바늘 구멍으로 내다보면 땀 냄새로 열리는 세상. 어머니 눈동자를 찬찬히 올려다 보라. 그곳에도 바다가 있어. 바다를 키우는 뜻이 있어. 어둠과 빛이 있어 바닷속. 그 뜻에 언저리에 다가갔을 때 밀려갔다 밀려오는 일상의 모습이며 어머니가 짜고 있는 하늘을.
이 행에서 이 행이라고 해야 되나 연이라고 해야 되나 헷갈리네. 어쨌든 두 번째 파트에서 어머니가 나와요. 이제 의미 범위가 확 좁아졌죠. 어쨌든 이 화자가 누이를 자꾸 부르는 이유도 궁금하긴 한데 왜 하필 뭐 오빠나 형이나 남동생도 아니고 누이를 부를까? 누이야, 어머니가 한 방울 눈물 속에 바다를 키우는 뜻을 아냐? 바늘귀에 실을 꿰시는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노동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안 계실 수도 있고 자 78년입니다. 78년 당시에 어머니가 노동하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공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쓰레기를 줍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런 고된 노동을 하겠죠. 막노동.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속에 바다를 키운다. 바늘귀에 실을 꿰시는데 한반도의 슬픔을 바늘 구멍으로 내다보면 땀 냄새로 열리는 세상. 한반도의 슬픔. 이게 노동시로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노동자인 거고 한반도의 슬픔을 바늘 구멍으로 내다보면 땀 냄새. 이 땀 냄새라는 시어 때문에 노동의 이미지가 짙어요. 노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특히 몸노동을 하면 땀이 납니다. 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어머니 땀 냄새 이런 거. 근데 단지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노동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슬픔을 바늘 구멍으로 내다보면 한반도의 슬픔은 이 노동자의 슬픔일 수 있겠죠. 어머니 눈동자를 찬찬히 올려다 봐라. 그곳에도 바다가 있어. 바다를 키우는 뜻이 있어. 이 바다는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 나왔던 바다는 정체가 밝혀졌어요. 어머니 눈동자 속에 바다가 있다. 어둠과 빛이 있다. 어머니 눈동자 속에 있는 바다와 빛과 어둠은 뭘까요? 빛은 당연히 아이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내 새끼. 그게 빛이겠죠. 어둠은 그 노동에 먹고 살기 위한 노동, 몸노동의 그 힘듦, 버거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지 버티면서. 유일한 삶의 의미인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뜻에 언저리 다가갔을 때 밀려갔다 밀려오는 일상의 모습이며 어머니가 짜고 있는 하늘을.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 시가 의미 맥락이 확 좁아졌죠. 고정됐습니다. 의미가 고정됐다. 의미가 아까 처음에는 왔다 갔다 사방팔방에 막 의미가 뛰어다녔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 의미가 고정됐다. 의미가 축약됐다. 의미가 집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마지막 이게 행이라고 해야 돼 연이를 다 헷갈리네. 시를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뭐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 제주 사람을 말하고 제주 바다를 말합니다. 이거는 지역이죠. 지역. 자, 첫 번째에는 바다, 빛, 어둠, 추상, 관념이 나왔는데 의미 범위 확 넓었죠. 두 번째, 어머니, 한반도, 땀 냄새. 그 범위가 확 줄었죠. 범위가. 첫 번째보단 줄었어요. 첫 번째 파트보단 두 번째 파트가 줄었어요. 자, 세 번째 파트, 제주, 사람, 제주, 바다. 더 줄었죠. 이게 의미가 점점 축소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놀랍네, 이거 분석할수록. 자, 좋은 영화도 그렇지만, 좋은 시, 좋은 글은 자꾸 이렇게 따져볼수록, 이성으로, 연역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갈수록, 이 의미가 더 분명해져. 이렇게 썼네? 야, 이거 어떻게 다 껴맞췄지? 이러면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제주, 사람, 어쨌든 의미 맥락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범위가. 언어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의미 맥락들이. 자,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 그러겠지.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5월 보리이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5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어요. 텀벙텀벙 너와 나의 알몸뚱이 유년히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겨울날 나왔네요. 유년 시절도 나왔죠. 겨울날 초가지붕을 넘어. 초가지붕 한이바람 쏙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제주의 겨울을 빚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여기 세 번째 파트에서는 되게 구체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 사람, 제주 바다, 5월 보리, 유년, 겨울날, 초가지붕, 까마귀, 겨울, 파도 소리. 구체적이죠. 의미 범위가 확 줄어들었죠. 상상이 가죠. 아, 좋네요. 결국 그래서 자, 아까 첫 번째 파트 1, 파트 2 이어졌죠. 파트 2에서는 어머니의 그 몸노동이 한반도 전체의 노동자의 그 노동, 땀 냄새로 나아가는 걸 봤고, 세 번째,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 이 바다라는 시어를 계속 이끌고 가고 있는데, 붙잡고 가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제주 바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머니가 중심이었다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제주 바다가 중심이 되네요.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그죠? 바람이 많이 불겠죠, 제주니까. 5월 보리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5월 보리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텀벙텀벙 너와 나의 알몸뚱이 유년히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조 과자가. 겨울날 초가지붕을 넘어 한이바람 속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제주의 겨울을 빚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를 떠올리고 있죠. 추억이네요. 이 세 번째 파트는 추억이네요. 추억.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자, 마지막 행이 중요하다. 마지막 이 행이야 연이야. 어쨌든 마지막 행인가? 어쨌든 마지막 행. 자,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야, 바다에서 시선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 밖의 하늘. 그럼 우주라는 뜻인데. 야, 이거 놀랍네요. 시인이 바다를 보게 만들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늘을 보래요. 미쳤다. 근데 이 파트만 거의 20분 가까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참 말이란 거 하다 보면 끝이 없죠. 재밌네요. 시 하나 가지고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76조 묘비. 이것도 문충성 님의 시입니다. 묘비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가을날 누이야 가고 보아라. 보랏빛 햇살 사각사각 쌓이는 별도봉. 그 어디쯤 그 어린 날부터 파묻어온 새하얀 물결 소리. 만취에 싸구려 눈물 세상 이리저리 건너다니던 어지러운 발걸음들. 거기엔 형제들 잠자는 무덤들도 있으니 제주 바다가 천만년 시달려온 이승의 악몽들. 몸부림치며 어둠에 걸린 산기슭에 와 목 놓아 부서지는 그 자리에 내 묘비 하나 세우리. 묘비엔 저주스런 아무 글도 적어놓지 않으리. 결코 열려오지 않을 새벽을 꿈꾸며 깨어나며 무정 세월에 깎여 어둠 속에 홀로 푸르르 떨며 빛나다. 어느 날 바다 물결로 무심무심 사라질 그런 묘비 하나 세우리. 야, 이분은 자, 아까 방금 봤던 문충성 시인님의 시 제주바다 1과 이 묘비란 시가 야, 이렇게 호응하나? 제가 추측하기로 이 두 개의 시만 보고 추측하기로 이분은 제주 사람인 것 같고 여기도 제주 바다가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테러가 나신 분 같아요. 그리고 누이를 계속 호명하고 있어요. 실제 누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누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이를 계속 불러요, 시에서.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런 게 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한데 공부할 때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시어, 어떤 단어가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 맥락, 주제, 뭐 철학, 감정, 뭐 사건, 추억,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문충성님의 화두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가을날 누이야 가고 보아라. 근데 문충성님은 왜 자꾸 누이한테 이렇게 명령을 아니 명령을 하고 가을날 누이야 가고 보아라. 누이한테 가고 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86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이가 가기 싫으면 어떡할 건데. 어쨌든 누이야 가서 봐. 가봐. 이런 얘기겠죠? 가을날에 보랏빛 햇살 사각사각 쌓이는 별도봉. 그 어디쯤? 어린 날부터 파묻어온 새하얀 물결 소리. 만취의 싸구려 눈물 세상 이리저리 건너다니던 어지러운 발걸음들. 거기엔 형제들 잠자는 무덤들도 있으니. 형제들이 잠자는 무덤들. 형제들은 왜 죽었을까요? 저는 이제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게 4.3 사건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4.3 사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국가가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죽였던 그 4.3 사건이 있습니다. 5.18 광주 5.18하고도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이 왜 무덤에 잠들었을까? 4.3 사건이 떠오릅니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쓰러져 갔던 사람들. 제주 바다가 1000만 년 시달려온 이승의 악몽들. 안 좋은 일들. 4.3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고난들이 있었겠죠, 제주도에. 몸부림치며 어둠에 걸린 산기슭와 목 놓아 부서지는 그 자리에 내 묘비 하나 세우리. 이 문충성님의 시어들은 올드한데, 옛날 사람 문체 올드한데 뭔가 진중해요. 재밌죠? 진중합니다. 무거워요. 가볍지가 않아 시어가. 뭔가 슬픔과 한과 괴로움 그런 것들을 잔뜩 껴안고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시어를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무거워. 너무 진지해. 뭐 가볍고 재밌는 걸 추구하는 세태잖아요. 가볍고 재밌는 거, 산뜻한 거, 그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쓸 텐데 이런 시어는 너무 무겁단 말이죠. 저보고 이런 시를 써보라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잘 쓸 것 같아요. 뭔가 막 연설하는 듯한, 이렇지 않은가, 나의 한을 막 풀어내고 막. 예전엔 잘 썼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이렇게 못 쓰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들을 내뱉는 사람. 읽어볼게요. 파묻어온 새하얀 물결 소리, 만취의 싸구려 눈물 세상 이리저리 건너다니던 어지러운 발걸음들. 거기엔 형제들 잠자는 무덤들도 있으니 제주 바다가 1000만 년 시달려온 이승의 악몽들. 몸부림치며 어둠에 걸린 산기슭와 목 놓아 부서지는 그 자리에 내 묘비 하나 세우리. 자기 묘비를 어쨌든 이런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이런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존중하고 너무 존경하지만 저는 이렇게 요즘에 살고 싶진 않아요. 가볍게 살고 싶어요.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이 진지했다. 제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시어를 쓰고 싶진 않아요, 저는. 소설을 쓴다 그래도 너무 무겁다. 무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무거워. 무거운 게 그러니까 무거운 얘기를 가볍게 할 수도 있죠. 가볍다는 걸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걸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내 묘비 하나 세우리. 이거 보면서 저는 제 묘비를 안 세울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 묘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난 내 묘비도 안 세울 거야. 묘비 그따위 건 뭐 필요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묘비엔 저주스런 암흑을도 적어 놓지 않으리. 결코 열려오지 않을 새벽을 꿈꾸며 깨어나며 무정세월에 깎여 어둠 속에 홀로 푸르르 떨며 빛나다 어느 날 바다 물결로 무심무심 사라질 그런 묘비 하나 세우리. 너무 이제 해탈한, 이건 도를 통달했다, 해탈했다, 그런 정서인데 좀 올드합니다. 확실히 옛날 시대에 1986년에 쓰여질 법한 시입니다. 넘어갈게요. 78쪽. 제목은 1959년 이성복 시인님의 시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어도 봄은 오지 않았다. 복숭아 나무는 채 꽃피기 전에 아주 작은 열매를 맺고 불임에 살구 나무는 시들어갔다. 소년들의 성기에는 까닭없이 고름이 흐르고 의사들은 아프리카까지 이민을 떠났다. 우리는 유학 가는 친구들에게 술 한잔 얻어먹거나 2차 대전 때 남양으로 징용간 삼촌에게서 뜻밖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놀라움도 우리를 무기력과 불감증으로부터 불러내지 못했고 다만 그 전에에 비해 약간 더 화려하게 절망적인 우리의 습관을 수식했을 뿐 아무것도 추억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여동생은 발랄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소리 없이 내 구둣발에 지거나 이미 파리채 밑에 으깨어져 있었고 추나를 볼 때마다 부패한 채 떠올라왔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어도 우리는 봄이 아닌 논리와 사이비 학설과 싸우고 있었다. 오지 않는 봄이어야 했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자진해 갔다. 이런 시입니다. 자, 1980년대에 쓰여졌어요. 이성복 시인의 시인데 80년대에 쓰여졌는데 제목이 1959년이에요. 자, 59년의 정서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모르지. 저 역사 공부 못했어요. 45년에 해방했나요? 그 이후로 몇 년 안 된 시점이죠. 거의 진짜 막 TV에서나 보던 못 살던 시대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촌스럽다, 그렇게 여겨질 법한 한참 근대화를 할 때 저희 아버지만 해도 형제들이 거의 한 7남매인가 8남매인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낳고 막 그러던 시절, 흑백 TV에서 보던 그 시절이겠죠. 그 시절을 형상화한 시로 보여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어도 봄은 오지 않았다. 복숭아 나무는 채 꽃피기 전에 아주 작은 열매를 맺고 불임에 살구 나무는 시들어갔다. 봄이 오지 않았다는 거, 나무가 꽃피기 전에 아주 작은 열매를 맺고 불임에 살구 나무는 시들어갔다. 이거는 상징이죠. 실제 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오지 않은 것처럼 내 주변의 삶이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이 복숭아 나무도 상징이겠죠? 불임의 살구 나무도 상징일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소년들의 성기에는, 고추에는 까다없이 고름이 흐른대요. 뭔가 병이 난 것 같아요. 의사들은 아프리카까지 이민을 떠났대. 이민을? 아프리카에 왜? 고쳐주러 떠났나? 우리는 유학 가는 친구들에게 술 한잔 얻어먹거나, 유학을 가네? 술 한잔 얻어먹거나 2차 대전 때 남양으로 징용간 삼촌에게서 뜻밖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자, 여기에는 의사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유학 가고 삼촌이 또 2차 대전 때 징용 가고 막 어디론가 해외로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 뭐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의료 행위를 하러 떠나기도 하고 억지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아까 나무가 시들고 뭐 이런 상황이 연이어서. 자, 그다음 행위 그래서 이해가 돼요. 놀라움도 우리를 그러나 어떤 놀라움도 우리를 무기력과 불감증으로부터 불러내지 못했고, 다만 그 전에 비해 약간 더 화려하게 절망적인 우리의 습관을 수식했을 뿐 아무것도 추억되지 않았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무기력하고 불감증 생기겠지.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이 연들을 보면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불감증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 떠나고 있고 나무 시들지 봄도 안 왔지 뭐 고추에는 고름이 흐르지 이러니까 무기력 불감증. 화려하게 절망적인 우리의 습관을 수식했다. 아무것도 추억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여동생은 발랄하지만, 야, 요 행, 어머니가 살아있다, 이 말 자체로도 뭔가 안도가 되잖아요. 여동생은 발랄하다. 참 좋습니다. 여동생은 발랄하다. 이 한 단어로 여동생이 어떤 사람일지 상상이 가요. 이 행은 희망을 말하고 있죠. 어머니는 살아있고 여동생은 발랄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은 소리 없이 내 구둣발에 지거나 이미 파리채 밑에 으깨어져 있었고, 구둣발이 뭘까? 이 사람은 군인이 된 건가? 군인이 됐나? 구둣발하면 군인이 생각나거든요. 회사원이 됐나? 왜 기쁨을 구둣발에 지새기지? 어쨌든 추나는 그런 야동 같은 거죠. 야동을 볼 때마다 부패한 채 떠올라왔다. 이 지금 시의 화자는 지금 막 무기력 불감증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어도 우리는 봄이 아닌 논리와 사이비 학설과 싸우고 있었다. 대학생인가 봐요. 논리.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마르크스의 그런 이론들이나 이런 책들을 봤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을 했죠. 사이비 학설과 싸우고 있었다. 오지 않는 봄이어야 했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자진해 갔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감옥을 만드는 사태. 59년 혹은 80년 그런 시대였나 봐요. 요 정도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어렵네요. 80쪽. 지금 말한 그 시대이 왜 어렵냐면 5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몰라. 뭐 시인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썼을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추상성은 구체성을 바탕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추상과 구체는 반드시 호응해야 돼요. 추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추상적인 거 쓸 때는 구체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추상적인 건 말할 때는 구체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항상 그 둘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추상을 추상으로만 가버리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게 관념놀이, 언어놀이 하는 거죠.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 80쪽 남의 금산. 이것도 이성복 시인님의 시예요.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해.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자, 이게 끝인데 되게 짧은 시죠? 한 행으로
한 연인가? 한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시 7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시어가 너무 쉽죠? 이거는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시예요. 뜻이 깊다. 분명 이성복 시인은 남해 금산이라는 관광 명소에 놀러 간 듯 보입니다. 어쨌든 간 듯 보입니다. 그래서 감상에 젖어서 이 시를 썼겠죠. 거기 돌이 있었나 봐요.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돌 속에 묻혀 있다고? 왜? 여자가 왜 돌 속에 들어있지?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여자는 한이 맺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 속에 묻혔겠지. 한입니다. 이거 한의 정서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한이 있어서 돌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나도 그 여자를 사랑해서 돌 속에 들어갔어. 근데 여자는 어느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울면서 떠났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줬대. 동화 같은 얘기. 판타지 같은 얘기죠. 근데 그 여자는 떠났지만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바닷물 속에 잠겨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이건 한의 정서라고 볼 수 있고, 한은 무수히 많죠, 종류들이. 사람이 한 맺히는 상황 많이 있죠. 여자는 울면서 떠나갔지만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어, 여자가. 근데 나는 왜 그럼 여자가 돌에 없잖아요, 더 이상. 여자 때문에 내가 돌에 들어갔는데, 여자를 사랑해서 돌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없으면 돌에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 남자는 돌에서 안 나오네. 여자 따라 안 나가네. 그 돌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여자가 없는데 여자를 사랑해서 들어갔다며. 여자가 없는데 여자 없는 돌. 그게 이 남자한테 무슨 의미죠? 근데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나 혼자 있네. 나 혼자 바닷물 속에 잠기네.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뭘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여자가 처한 그 돌에는 여자의 한이 맺혀 있겠죠? 그 한을 사랑한 거 아닐까? 한의 정서를 사랑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여자가 떠나가더라도 한의 정서는 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을 붙들고 자기도 돌에서 있었던 거 아닐까? 남자가 돌을 떠나갈 때는 그 한을 버렸을 때, 한을 극복했을 때, 아직 남자는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에 얽매여서 붙들려서 짓눌려서 돌 속에 머물러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잠긴다. 자, 맨 마지막 그 두 행, 나 혼자 있네, 나 혼자 잠기네,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이런 것 같아요. 네. 혼자 있다.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여자의 한의 정서를 묵상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온전한 합일이고 공감이며 치유이고 해원의 뜻은 한풀이, 해원이다. 이건 절정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야말로 여자를 따라 나갔으면 남자는 가벼워질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에 여자를 사랑해서 들어갔는데 여자가 울면서 돌에서 나왔네? 그럼 남자는 여자의 한이나 사연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자라는 그 살아있는 육체, 성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눈이 팔려서 여자를 쫓아가는 순간 그 남자는 망한다. 가벼워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행동을 하겠죠?
그게 뭐 원래 그게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진정한 사랑이란 돌 속에 그대로 있는 거. 여자 가버렸네? 여자 안 따라가. 나는 여자의 한을 보고 온 거야. 그게 이유였다면 여자의 한 맺힌 그 정서, 그 돌 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면 그 사연을 붙들고 그 한을 붙들고 돌 속에 남아 있는 거. 더는 여자가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경지는 어떤 걸까요? 이건 거의 성인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묵상할수록 깊죠? 감히 이런 경지는 못 가겠어요? 자, 81쪽. 세계의 변기라는 시 최승호 시인님입니다. 자, 1번. 변기에서 검은 혓바닥이 소리친다. 고통은 위에서 풍성하게 너털웃음 소리로 쏟아지는 똥이요. 치욕은 변소 및 돼지들의 울음이라고. 2번. 변기여 내가 타일 가게에서 커다랗게 입 벌린 너를 만났을 때 너는 구멍으로서 충분히 내 존재를 주장했다. 마치 하찮고 물렁한 나를 혀 없이도 충분히 삼키겠다는 듯이. 네가 커다랗게 입을 벌렸을 때 나는 너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내 존재를 주장해야 했을까? 뭐라고 한마디 대꾸해야 좋았을까? 말해봐야 너는 귀가 없고 벙어리이고 내 구멍 속은 밑빠진 허구렁인데. 3번. 나는 황색의 개들이 목에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았다. 똥을 혼자서 다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변기 같은 아가리들을. 개들의 시절에 욕심쟁이 개들아, 너희들은 똥을 먹어도 참 우스꽝스럽고 넉살 좋게 먹는다. 구토도 없이. 나는 개들의 시체에 즐비한 보신탕 골목에서 삶은 개의 뒷다리를 보았건만.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세계의 변기라는 시, 최승호 시인님의 시입니다. 자, 1번. 변기에서 검은 혓바닥이 소리친대요. 고통은 위에서 풍성하게 너털웃음 소리로 쏟아지는 똥이요. 치욕은 변소 및 돼지들의 울음이라고. 이건 뭘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거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시랑 비슷하죠? 바다가 있어. 바다 위에서 빛과 어둠이 싸운대, 투쟁한대. 그러니까 바다가 앓고 있어. 서로 빛과 어둠이 싸우는 바람에 바다가 힘들어해. 그거랑 똑같죠? 의미 맥락이 너무 넓으니까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거야 아마. 자기 맥락에 따라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행을 봐야 돼요. 이 연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대충 해석은 가능하죠. 고통, 치욕에 대해서 변기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고통은 위에서 풍성하게 너털 웃음소리로 쏟아지는 똥이래. 변기 입장에서는 사람 똥이 쏟아지는 게 고통이겠죠. 사람들이 막 똥을 넣어요? 그럼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치욕은 변소 및 돼지들, 똥돼지, 제주 똥돼지 생각나네요. 똥돼지들의 울음, 이게 치욕스럽다. 변기에 빗대서 고통과 치욕을 설명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넓어서, 그리고 의미 범위가 넓고 의미가 너무 많아서 해석이 어렵다. 해석 불가. 자, 두 번째 행을 봐야겠죠? 이 연을 봐야겠죠? 변기여 내가 타일 가게에서 커다랗게 입 벌린 너를 만났을 때 너는 구멍으로서 충분히 네 존재를 주장했다. 마치 하찮고 물렁한 나를 혀 없이도 충분히 삼키겠다는 듯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커다랗게 입을 벌렸을 때 나는 너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내 존재를 주장해야 했을까? 뭐라고 한마디 대꾸해야 좋았을까? 말해봐야 너는 귀가 없고 벙어리이고 네 구멍 속은 밑빠진 허구렁인데. 여기서 자, 첫 번째에서는
변기에서 검은 혓바닥이 소리치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 파트에선 변기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화자가. 타일 가게에서 변기를 본 거죠. 입 벌린 변기. 입 벌린 너. 너는 구멍으로 네 존재를 입증했어. 이런 거죠. 너는 밑빠진 허구렁이다. 이 두 번째도 좀 애매해요. 의미가 좀 애매해. 뭔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대충 감은 잡겠지만,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파트가 그래서 구체화, 구체성의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범위가 확 좁아져요. 진짜 말하고 싶은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황새의 개들이 목에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았다. 똥을 혼자서 다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변기 같은 아가리들을. 이 개들은, 황색의 개들은 보신탕 집에 이제 잡아먹힐 예정인 개 같아요. 요리를 앞둔. 그 개 사육장 생각나네요. 그런 개들이겠죠. 개들의 시절에 욕심쟁이 개들아, 너희들은 똥을 먹어도 똥개, 똥을 먹어도 참 우스꽝스럽고 넉살죽게 먹는다. 구토도 없이 구토도 없이. 자, 이게 개와 변기가 대꾸를 이루는데, 의미적으로 변기는 고통과 추억을 느끼지만 개들은 구토도 없이 두 번이나 썼어요. 구토도 없이 고통과 추억을 안 느끼면서 똥을 우스꽝스럽고 넉살 좋게 먹죠. 자, 마지막 행. 나는 개들의 시체 즐비한 보신탕 골목에서 삶은 개의 뒷다리를 보았건만. 개들은 그렇게 고통과 수치 없이 똥을 먹던 개들은 결국 보신탕 골목에 즐비한 시체가 돼서 삶은 개의 뒷다리가 되었다. 이런 개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변기라는 이미지를 갖다 쓴 것 같아요. 결국 이 시정화자는 변기 타일 가기를 가고 이 보신탕 골목을 가면서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연동해서 이 시를 쓴 거죠. 자, 요즘 같으면 이런 시가 그 개를 먹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운 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개도 그냥 보신탕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개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 개 같은 사람들을 비판한 것 같아요. 개만 비판했겠습니까? 자, 다음 84쪽 최승호 시인님의 자동 판매기라는 시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는 게 커피가 쏟아지는 버튼을 눌러버렸다. 습관의 무서움이다. 무서운 습관이 나를 끌고 다닌다. 최면술사 같은 습관이 목육병자 같은 나를 습관 또 습관의 안개나라로 끌고 다닌다. 정신 좀 차려야지. 고정관념으로 굳어가는 머리에 자욱한 안개를 거두며 자 차린다. 이제 나는 뜻밖의 커피를 마시며 돈만 넣으면 눈에 불을 켜고 작동하는 자동 판매기를 매춘부라 불러도 되겠다. 황금교회라 불러도 되겠다. 이 자동 판매기에 돈을 긁는 포주는 누구일까? 만약 그대가 돈의 권능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대는 돈만 넣으면 된다. 그러면 매음의 자동 판매기가 한 컵의 사카린 같은 쾌락을 주고 십자가를 세운 자동 판매기는 신의 오렌지 주스를 줄 것인가? 최승호 시인님의 시였습니다. 85년에 쓰여진 시예요. 85년에 쓰여진 시 같다. 자동 판매기를 보고 자기가 오렌지 주스 마신다는 게 커피를 눌려가지고, 요즘은 자동 판매기도 많이 없죠. 예전에는 오렌지 주스 나오고 커피도 나왔나 봐요. 자동 판매기에서. 신기하네. 근데 어쨌든 잘못 눌렀다. 그걸 이제 아이디어 삼아서 야, 그러면 요 이미지 끌어와서 매춘부, 야, 돈만 넣으면 매춘부가 섹스를 해주고, 돈만 주면, 돈은 헌금이겠죠? 황금교회. 그럼 교회가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신의 오렌지 주스를 주고, 요런 이미지 어떻게 쓰게 되는지 다 보여요.
뻔한 시입니다. 뻔한 시. 근데 한 가지 비판하고 싶은 건 요즘에 이렇게 못 쓴다. 매춘부 이런 이미지 자체가 요즘에는 이런 이미지 쓰면 엄청 욕먹겠죠. 페미니즘의 시대인데. 그래서 이런 아까도 이제 최승호 시인님의 시는 시의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보신탕 그 요즘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시 보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 시 보면. 강아지를 거의 사람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분들이 보면 보신탕 나오는 것부터가 불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시 자동 판매기 매춘부 그대는 돈만 넣으면 된다? 그러면 매음의 자동 판매기가 한 컵의 사카린 같은 쾌락을 주고 이 시어 자체가 문제가 돼버려요. 요즘에는 못 쓰는 시입니다. 시의성의 맥락에서. 이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86쪽. 30세라는 제목의 최승자 시인님의 시.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시큰거리는 치통 같은 흰 손수건을 내저으며 놀라 부릅뜬 흰자 위로 애원하며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 트고 장가가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 뜬다. 두 눈구멍에 죽음의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피는 젤리, 손톱은 톱밥, 머리칼은 철사. 끝없는 광물질의 안개를 뚫고 몸뚱어리 없는 그림자가 나아가고 이제 새로 꿀 꿈이 없는 새들은 추억의 골고다로 나라가 뼈를 묻고 흰 손수건이 떨어뜨려지고 부르뜬 흰자위가 감긴다. 오 행복한 항복. 기쁘다 우리 철판 깔았네. 재밌죠. 이 시 최승자 시인님 시 좋습니다. 좋아요. 자, 볼게요. 처음부터. 30세란 제목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30세에 겪게 되는 그런 사태. 이 첫 번째부터 저는 충격.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미쳤다. 제가 이제 38인데요. 이거를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30살 하면은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30살이 지금의 4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38에서 40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 시를 딱 읽었어요. 제목이 30세지만 40세라고 바꿔도 무방하다. 지금 시대에는 그게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40살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제가 지금 딱 이런 심정이거든요. 저의 상황을 묘사하자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살기도 뭐하고 죽기도 뭐한 그 애매모호한 상태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체념한 발을 동동 구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이 없는 길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30, 이 40이라는 상태가 시큰거리는 치통 같은 흰 손수건을 내저으며 놀라 부릅뜬 흰자위로 애원하며. 자, 그 다음에 이연. 이게 너무 위트 있는데 풍자 같기도 하고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 트고 장가가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 뜬다. 이 내 꿈이라는 건 자기 몸이 말하는 거죠. 나의 뇌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말하는 거예요.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 트는 거야. 모두가 요즘 대부분 사람들 암 걸려 죽죠. 그렇게 먹다가 암 걸려 죽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지금 제 몸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머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에게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 트고 그죠? 장가가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뜬다. 이건 위장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부위, 폐에서 암세포가 싹트고 뭐 다양할 수 있겠죠? 암 걸려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절묘한 비유다. 절묘한 선언? 발언이다. 장가하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뜬다. 두 눈구멍에 죽음의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피는 젤리, 손톱은 톱밥, 머리카락은 철사. 이게 피가 젤리다. 피가 어떻게 젤리가 될까? 이게 젤리 같은. 이건 결국 노화, 몸이 아파가는, 몸이 죽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피가 젤리처럼 이게 굳어가고, 손톱은 톱밥처럼, 머리카락은 철사처럼 이게 거칠어지는. 끝없는 광물질의 안개를 뚫고 몸뚱어리 없는 그림자가 나아가고. 광물질의 안개, 광물질이란 유리라든지 쇠 같은 거겠죠? 어디 가냐? 몸뚱어리 없는 그림자, 몸뚱어리 없는 사람들이 몸뚱어리 없이 그림자만 둥둥 떠서 거기 직장에 간다. 이제 새로 꿀 꿈이 없는 새들. 새로 꿀 꿈이 없죠. 30대, 40대쯤 되면. 그냥 사는 거죠. 뭐 꿈 없이. 추억의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언덕. 추억의 골고다래. 이 골고다라는 언덕이 추억이란 말하고는 안 어울리거든요. 추억의 골고다로 나라가 뼈를 묻고 흰 손수건이 떨어뜨려지고 부릅뜬 흰자위가 감긴다. 마지막 그 사면 오 행복한 항복. 이거는 이 세상에 내가 항복했다. 이 행복이란 단어도 좀 뭔가 반대로 표현한 거죠. 행복한 항복이래. 기쁘다 우리 철판 깔았네. 기쁘다. 아 정말 신랄하다. 신랄하다. 이런 게 신랄한 거죠. 풍자, 비판, 섬뜩한. 아 정말 좋습니다. 이 시어들은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되게 추상적인 시어 같지만 진실합니다. 어떤 사태를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시큰거리는 치통 같은 흰 손수건을 내저으며 놀라 부릅뜬 흰자위로 애원하며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트고 장가가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뜬다. 두 눈구멍에 죽음의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피는 젤리, 손톱은 톱밥, 머리카락은 철사. 끝없는 광물질의 안개를 뚫고 몸뚱어리 없는 그림자가 나아가고 이제 새로 꿀 꿈이 없는 새들은 추억의 골고다로 날아가 뼈를 묻고 흰 손수건이 떨어뜨려지고 부릅뜬 흰자위가 감긴다. 오 행복한 항복. 기쁘다 우리 철판 깔았네. 야 최승자 시인님 시집 사봐야겠어요. 대박입니다. 이분 시 되게 잘 쓰세요. 제 스타일이에요. 자 87쪽 제목 즐거운 일기. 오늘 나는 기쁘다. 어머니는 건강하심이 증명되었고 밀린 번역료를 받았고 낮에 어느 모임에서 수수한 남자를 소개받았으므로 오늘도 여의도 광변에선 날개들이 풍선 돋친 듯 팔렸고 도곡동 개나리 아파트의 밤하늘에선 달님이 별님들을 둘러앉히고 맥주 한 잔씩 돌리며 봉봉 크래커를 깨물고 잠든 기린이의 망막에선 노란 튤립꽃들이 까르르 거리고 기린이 엄마의 꿈속에선 포니 자가용이 휘발유도 없이 잘 나가고 피곤한 기린이 아빠의 겨드랑이에선 지금 남몰래 1cm의 날개가 돋고 소영이 삼촌 별아저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저씨들이 우리 조카들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코리아의 유구한 푸른 하늘 아래 꿈 잘 꾸고 한판 잘 놀아놨습니다. 아싸라비아 도로아미 타불. 자 이게 이런 시예요. 즐거운 일기. 최승자 시인님 84년에 쓰여진 시예요. 아까는 30세는 81년. 근데 저는 이 시가
2021년에 쓰여졌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를 안 타다니. 세련되게 젊은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 이 즐거운 일기의 맥락은 좀 아시겠죠? 자, 일단 일기인데, 이건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일기인데, 즐거운 일기. 이거 뭐라 그러지? 실제로는 즐거운 게 아닌 거죠. 운수 좋은 날. 자, 운수 좋은 날은 실제 그 주인공의 운수 나쁜 날이었죠. 이것도 즐거운 일기가 아니라 안 즐거운 일기예요. 첫 번째 오늘 나는 기쁘다. 안 기쁜 겁니다, 지금. 너무 안 기쁜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기쁘다고 썼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심이 증명되었고, 지금 어머니가 아프세요. 실제로는. 어머니 아픈데 이렇게 쓴 거예요. 어머니는 아프고. 밀린 번역료를 받았고, 밀린 번역료 못 받았어. 낮에 어느 모임에서 수수한 남자를 소개받았으므로, 수수한 남자 소개 못 받았어. 오히려 무례한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어. 이런 악조건, 악상황들이 3중으로 겹쳐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써야겠지. 왜냐면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두 번째 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강변에선 날개들이 풍선 돋친 듯 팔렸고, 허구잖아요. 허구, 허상, 상상의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상상인 거예요. 도곡동 개나리 아파트의 밤하늘에선 달님이 별님들을 둘러앉히고 맥주 한 잔씩 돌리며 봉봉 크리커를 깨물고, 이게 다 허구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1연 처음에 읽었을 때는 되게 기쁘겠다. 실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연을 보니까 완전 허구네. 그래서 이 연 때문에 1연이 허구의 상황이 이미 증명되는 거죠. 잘 썼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동화적, 판타지적 상황들, 상상들. 잠든 기린이의 망막에선 노란 튤립 꽃들이 까르르거리고. 기린이 엄마. 이 기린은 진짜 기린일까? 기린이 엄마의 꿈속에선 포니 자가용이 휘발유도 없이 잘 나가고. 피곤한 기린이 아빠의 겨드랑이에선 지금 남몰래 1cm의 날개가 돋고. 이런 식이죠. 마지막 행. 수영이 삼촌 별 아저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아저씨들이 우리 조카들을 많이 사랑해 준 덕분에 여기 나온 것들은 다 반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 이 연 빼고 1년과 3년은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수영이 삼촌 별 아저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저씨들이 우리 조카들을 많이 사랑해 준 덕분에 아까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 그만큼 감사 안 하고 많이 사랑 안 해줬다. 오늘도 우리는 코리아의 유구한 푸른 하늘 아래 꿈 잘 꾸고 한판 잘 놀아놨습니다. 꿈이나 꾸고 잘 놀아나고 있는 시절. 맨 마지막 이 앞권이죠. 아싸라비아, 도로아미타불. 다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게 풍자지. 이런 게 풍자지, 이런 게. 너무 잘 썼다. 읽는 맛도 있고, 젊어요. 젊은 시입니다. 최승자 시인님. 다음에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집을 사고 싶어요. 자, 88쪽. 또 하나의 타이타닉호. 김혜순 시인님의 시예요. 요건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좀 깁니다. 소치된 또 하나의 타이타닉호. 1911년 건조되었고, 선적지는 사우스샘프턴. 속력은 22노트, 여객선, 한 번 항해에 2,000명 이상 탑승한 경력. 내가 결혼한 해에 해체되었으며 지금은 빵 굽는 토스터, 아니면 주전자, 중국식 프라이팬, 한국식 압력밥솥이 되었다. 상처투성이의 큰 짐승, 육지생활에 여전히 적응 못하는 태역 선장. 그래서 소시되어도 늘 말썽이 잦다. 나는 밥하기 싫은 참에 압력밥솥 회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자꾸 김이 새잖아요. 내가 씻은 살이 도대체 몇 톤이나 될까?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고 식탁을 차리고 다시 쌀을 씻고 솥을 닦고 숟가락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다시 쌀을 씻는다. 닭의 뱃속에 붙은 기름을 긁어내고 쌀을 씻고
생선의 내장을 꺼내고 팔을 다진다. 다시 쌀을 씻는다. 망망대해를 떠가는 배. 또 하나의 타이타닉표 압력밥솥. 과연 이것이 나의 항해인가?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우리 집에 정박한 한국식 압력밥솥. 또 하나의 타이타닉호. 불쌍이라. 부엌을 벗어난 적이 없다. 밥하는 거 지겨워. 설거지하는 거 지겨워. 그럼 그것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압력밥솥이 내게 물었다. 뱀처럼 밥 먹고 입을 쓱 닦지? 내가 대답했다. 영사기에서 쏟아지는 비처럼 가스불이 솥을 에워싸자 파도가 끓는다. 스크린처럼 하얀 빙산에 배가 부딪힐 때 밤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 내 나날의 이미지. 물에 잠겨서도 환하게 불 켜고 필름처럼 둥글게 영속하는 1000개의 방. 느리디 느린 디졸브로 소치된 여자. 그 여자가 곧 스타들과 엑스트라들이 끓어오르는 흰 파도 속에서 잦아든다. 그 이름 또 하나의 타이타닉호. 화이트 스타 선박 회사 건조. 소심 4000m 속 부엌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짙푸른 바닷속에 붉은 녹을 풀어놓고 있다. 자, 이 시는 김혜순 시인님의 달력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라는 2000년에 나온 시집에 실려있는 또 하나의 타이타닉호라는 시였습니다. 읽기만 해도 느낌이 오시죠? 넘어갈게요. 자, 91쪽. 또 이 시도 김혜순 시인님의 시예요. 제목 한 잔의 붉은 거울. 내 꿈을 꾸고 나면 오한이 난다. 열이 오른다. 창들은 불을 다 끄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밤거리. 간판들만 불켠 글씨들 반짝이지만 내 안에 나 깃들일 곳 어디에도 없구나. 아직도 여기는 너라는 이름의 거울 속인가 보다.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 고독이란 것이 알고 보니 거울이구나. 비추다가 내쫓는 붉은 것이로구나. 포도주로구나. 몸 밖 멀리서 두통이 두근거리며 오고 여름밤에 오한이 난다. 열이 오른다. 이 길에선 따뜻한 내면에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 이 거울 속 추위를 다 견디려면 나 얼마나 더 뜨거워져야 할까. 저기 저 비명의 끝에 매달린 번개. 저 번개는 내 머릿속에 있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네 속에는 너밖에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늘 그랬듯이. 너는 그렇게도 많은 나를 다 뱉어내었구나. 그러나 나는 네 속에서만 나를 본다. 온몸을 떠는 나를 내가 본다. 어디선가 관자놀이를 치는 망치소리. 밤거리를 쩌렁쩌렁 울리는 고독의 총소리. 이제 나는 더 이상 숨 쉴 곳조차 없구나. 나는 붉은 잔을 응시한다. 고요한 표면. 나는 그 붉은 거울을 들어 마신다. 몸속에서 붉게 흐르는 거울들이 소리친다. 너는 주점을 나와 비틀비틀 저 멀리로 사라지지만 그 먼 곳이 내게는 가장 가까운 곳. 내 안에는 너로부터 도망갈 곳이 한 곳도 없구나. 이건 시련의 아픔을 담은 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게 얼마나 남았지? 오늘 할 분량들이 조금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남았니? 첫 시를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해봐야죠. 좋은 시들이 참 많은데 이 시를 다 못한다면 해보겠습니다. 93쪽 김정환 시인님의 사랑노래 2. 눈이 내린다 거세게 내 뺨에 부딪히지 않고 그 눈. 그 바깥에 네가 있다. 눈이 내린다 지워질 듯 도시가 화려하다 그 눈. 그 바깥에 네가 있다. 바깥은 이별보다 가깝다 사랑이여. 눈은 눈보다 가깝다 육체여. 매끈하고 육중한 자동차 전시장과 수검댕 낀 초록색 공중전화 부스. 눈이 내린다 무너질 듯 내 몸을 파묻지 않고 그 눈. 그 바깥에 네가 있다. 눈이 내린다 말살하듯 내 육체가 화려하다 그 눈. 그 바깥에 네가 있다. 이런 시입니다. 눈 내리는 걸 보고 그 바깥에 네가 있다고 말하는 시죠. 모두 넘어갈게요. 94쪽 구두 한 짝 김정환. 찬 새벽 역전 광장에 홀로 남으니 떠나온 것인지 도착한 것인지 분간이 없다. 그렇게 구두 한 짝이 있다.
구겨진 구두 한 짝이. 저토록 웅크린 사랑은 떠나고 그가 절름발이로 세월을 거슬러 오르지는 못하지 벗겨진 구두는 홀로 걷지 못한다. 그렇게 구두 한 짝이 있다. 그렇게 찬 새벽 역전 광장에 발자국 하나로 얼어붙은 눈물은 보이지 않고 검다. 그래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야. 기구한 삶만 반짝인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각자에게 맡길게요. 95쪽 개 눈 속의 연꽃 황지우 시인님. 1번 처음 본 모르는 풀꽃이여 이름을 받고 싶겠구나. 내 마음 어디에 자리하고 싶은가. 이름 부르며 마음과 교미하는 기간. 나는 또 하품을 한다. 모르는 풀꽃이여 내 마음은 너무 빨리 식은 돌이 된다. 그대 이름에 내가 걸려 자빠지고 흔들리는 풀꽃은 냉동된 돌 속에서도 흔들린다. 나는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는 짐승이다. 흔들리는 풀꽃이여 유명해졌구나. 그대가 사람을 만났구나. 돌 속의 추억에 의해 부는 바람, 흔들리는 풀꽃이 마음을 흔든다.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그대가 있다. 불을 기억하고 있는 까마득한 석기시대, 돌을 깨뜨려 불을 꺼내듯 내 마음 깨뜨려 이름을 꺼내가라. 자, 2번 개의 눈 속에 연꽃은 없었다. 보광의 거품인 양, 눈곱 낀 눈으로 개가 뻐끔뻐끔 담배 연기를 피워 올렸다. 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연꽃을 개는 그러나 볼 수 있었다. 3번 투구를 쓴 개가 바다로 가네. 포크레인 같은 발로 걸어온 뻘밭.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바다 한가운데에는 바다가 없네. 사다리를 타는 게 계좌에 안내. 자, 이런 시입니다. 이것도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한 시예요. 쉬운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시 너무 어려우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 104쪽 최도석 시인님. 이분도 색깔이 있어요. 제목 노래와 이야기.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형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형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에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내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이 시 재밌어요. 이거는 노래와 이야기, 시에 대한 시예요. 자, 시에 대한 시, 시 작법에 대한 시, 영화에 대한 영화,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영화, 이런 것들을 메타 영화라고, 메타 영화, 메타 시, 소설에 대한 소설,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죠? 당연히 이런 거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설가는 자기가 쓰는 소설에 대해서 소설이 뭐지? 소설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지? 어떤 소설이 잘 쓰는 소설이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영화 감독도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지? 고민하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죠. 영화에 대한 영화, 시에 대한 시. 이건 시에 대한 시입니다. 자,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대요. 자, 노래나 이야기나 똑같이 글로 쓰여진 건데 노래는 멜로디가 있는 글이죠. 그래서 심장이란 감성, 이거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뇌수는 당연히 머리, 이성.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 아닙니까? 노래는 감성에, 이야기는 이성에,
호소하는. 그거를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라고 표현한 거죠. 처형 얘기가 나옵니다. 처형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죠. 하지만 목청을 떼어냈다. 목청을 떼어 음의 높낮이를 떼어냈다. 멜로디를 떼어냈다. 가사만 남았다. 그랬을 때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자, 감성에, 심장에 꽂히지 못하고 머리에, 이성에, 뇌수에 그 가사가 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노래를 하고 싶겠죠. 심장에 박히고 싶겠죠. 하지만 자, 시집은 어떻습니까? 시집은 악보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노래와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시와 노래. 시는 이게 뭐 읽으면서 운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시집에는 악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가닿을 수 없고 뇌수에 박힐 수밖에 없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 그러니까 해석하고 있죠. 해석. 노래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노래는 느끼는 거죠. 나 그 노래 너무 좋아. 느낌이 좋다는 거고. 난 이 시가 좋아. 이거는 내가 머리로 어떻게든 해석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런. 근데 이 시인의 바람은 뭐다? 최두석 시인은 노래하고 싶다. 시를 노래하고 싶다.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쓴다. 왜 하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나는 시를 노래처럼 하고 싶어. 노래를 해서 심장에 꽂히게 만들고 싶어.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이건 모든 시인의 갈망, 열망, 희망이지 않을까요? 자, 105쪽. 춘혈 양반전. 미쳤어도 그런 말 해본 적 없는 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말했다. 자식 학비에 쪼들린 춘혈댁이 당신의 떡과는 관계없이 논을 떼어 판 뒤 봄마다 거기에 못자리를 하겠다는 시비가 계속되었다. 춘혈댁이 뒤주에서 몰래 쌀을 퍼내서라도 수리세는 어차피 내어야만 하는 것인데 저수지물은 기어이 되지 않는 추위였다. 비료도 농약도 쓰지 않았다. 이장이나 면직원을 절대로 믿지 않았다. 가을이면 볕단을 집으로 옮기는 일 없이 들에서 타작하고 지푸라기는 어차피 퇴비 만들 것. 농 가운데 수북이 쌓아두었다. 대보름밤 그 집더미에 불을 놓으면 아이들 축제의 절정 그대로였다. 당신은 그걸 태우지 못하게 아들까지 동원해 지켰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불을 지르고야 말았다. 생각하면 죄스러운 일이지만 당신의 광증이 마을청장년 집단으로 요절난 인공 직후부터라는 사실을 안 것은 아주 먼 훗날이었다. 이 최두석 시인은 아까 처용 이야기 나오고 이건 춘혈 양반전 이야기 나오죠. 고전, 그 서사,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시를 써요. 이런 부분 너무 좋아요. 색깔 있잖아요.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은 예술가라면 자기 색깔이 무조건 있어야죠. 자, 106쪽. 남진우 시인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 밤 대지 및 죽은 자들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내 잠을 깨운다. 지하를 흐르는 검은 물줄기가 누워있는 내 귓속으로 흘러들어와 몸 가득히 어두운 말을 풀어놓는 시각. 죽은 자의 입에 물린 은전의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 몸 곳곳에 번져나간다. 죽은 자들로 가득 찬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가 보면 멀리 밤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달의 심장. 대지 저 밑에서 죽은 자들의 손톱과 머리칼이 소리 없이 자라듯 나는 이 밤 그들의 말이 두근대는 심장을 지그시 누르고 어둠 저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눈빛을 막막히 마주보고 있다. 1996년에 쓰여진 시인데 이 죽은 자들이 웅얼거리는 소리, 죽은 자가 나를 지켜보는 걸 마주보고 있는 사태. 이거는 이 죽은 자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게 제목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죽은 자가 누굴까요? 자, 5.18 광주 사태 때 죽은 사람들, 4.3 때 죽은 제주 국민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이 왜 이승을 떠들까요? 저승으로 안 가고. 한이 맺혀서 그런 거죠. 이거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막히 마주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죽은 자들은 막막히 우리를 보고 있겠죠. 한 때문에 한을 풀어야죠. 회원. 우린 누군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108쪽 가시 남진우. 물고기는 제 몸속의 자디장 가시를 다소곳이 숨기고 오늘도 물속을 우아하게 유영한다. 제 살 속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저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를 짐짓 무시하고 물고기는 오늘도 물속에서 평안하다. 이윽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사납게 퍼덕이며 공곤한 불과 바람의 길을 거쳐 식탁 위에 버려질 때 가시는 비로소 물고기의 온몸을 산산이 찢어 헤치고 눈부신 빛 아래 선연히 자신을 드러낸다. 이 시도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이 의미. 이건 물고기 먹다가 그게 뭐 조기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고기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물고기 뼈가 진짜 이 삐죽삐죽하고 날카롭고 많거든요. 물고기 뼈 엄청 많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는 거의 뼈가 안 보이지만 물고기 뼈는 장가시들 엄청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시를 제가 어떻게 읽어봤냐면 여기 보면은 꾸민 말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자디잔 가시 다소곳이 숨기고 물속을 우아하게 유영한다. 우아하게 한시도 쉬지 않고 날카로운 가시 물속에서 평안하다. 사납게 퍼덕이며 그냥 퍼덕일 수도 있는데 사납게 퍼덕이며 공곤한 불. 자 이런 거 산산이 찢어 헤치고 그냥 찢어 헤치는 거 아니야. 눈부신 빛 선연히 자신 이런 거 꾸민 말 이런 거 뭐 형용사 부사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배우기로 이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많이 쓰면 안 된다. 무조건 잘라내라. 보통 이제 소설 쓸 때나 뭐 수필 쓸 때 그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이 시를 제가 그런 형용사 부사 뭐 꾸민 말들 다 빼고 읽어볼게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세요. 물고기는 제 몸속의 가시를 숨기고 오늘도 물속을 유영한다. 제 살 속에서 저를 찌르는 가시를 무시하고 물고기는 오늘도 물속에서 평안하다. 이윽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퍼덕이며 불과 바람의 길을 거쳐 식탁 위에 버려질 때 가시는 물고기의 온몸을 찢어 헤치고 빛 아래 자신을 드러낸다. 뭔가 심심해요. 뭔가 엄청 심심해. 근데 이거를 원래 시대로 읽어볼게요. 비교해보세요. 물고기는 제 몸속에 자디잔 가시를 다소곳이 숨기고 오늘도 물속을 우아하게 유영한다. 제 살 속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저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를 짐짓 무시하고 물고기는 오늘도 물속에서 평안하다. 이윽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사납게 퍼덕이며 공곤한 불과 바람의 길을 거쳐 식탁 위에 버려질 때 가시는 비로소 물고기의 온몸을 산산이 찢어 헤치고 눈부신 빛 아래 선연히 자신을 드러낸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형용사, 부사 이런 걸 다 떼고 읽으면 시가 너무 심심한데 시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산문이야. 근데 이 남진우 시인님이 썼던 그 모든 문장을 그대로 읽었을 때 뭐 넘치거나 뭐 오버스럽거나 뭐 부담스럽지 않고 절묘하게 그 모든 형용사 부사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정확하다. 잘 썼다. 이건 그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형용사 이렇게 써라. 자, 몸속에 자디장 가시를 다소곳이 숨기고 이거 이렇게 읽어야만 되는 거죠. 자, 물고기는 제 몸속에 가시를 숨기고 이러면 심심해. 근데 이거를
물고기는 제 몸속에 자디잔 가시를 다소곳이 숨기고. 이렇게 읽어야만 말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이거 형용사 이렇게 쓰는 거구나. 무조건 뺀다고 좋은 게 아닌 거구나. 여기서 배웠습니다. 놀랍죠. 이 시 지금 진짜 잘 쓰여진 시입니다. 이래서 시인이 시인이구나. 말의 천재다. 오늘도 물속을 우아하게 유영한다. 제가 실제 물고기 기르거든요. 집에서 열대어. 어항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물고기들은 오늘도 물속을 우아하게 유영해요. 우아하게. 우아하게란 단어 빼면 안 됩니다. 가시를 다소곳이 숨겨야 돼요. 그리고 제 살 속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저를 찔러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고기가 사납게 퍼덕이며. 자, 물고기가 퍼덕이는 것보다 사납게 퍼덕여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불은 곤곤한 불. 이 시에서의 불은 곤곤한 불이어야 돼요. 이 맥락에서. 온몸을 산산이 찢어 헤치고 눈부신 빛은 눈부신 빛이어야 해요. 여기서 선연히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놀랍습니다. 이거다. 자, 그 다음 시 황인속 시인님의 시인데요. 109쪽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자,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텐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에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 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짙다는 냄새에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쏟아낼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참 좋죠. 이 정서, 이 이미지, 이 그려지는 모습들 참 아름다운 고양이가 나와서 더 좋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들이 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시들이 또 있는데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좋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야, 몇 개 남았냐? 130쪽까지 봐야 되는데 한 시가 3편 정도 제가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118쪽 장경린 시인님. 제목은 다음 정류장이 어디냐. 기성복을 입은 한 신사가 의자에 앉아 동아일보를 읽고 있다. 경찰총장의 뇌물수수 사건 기사를 읽다가 황급히 말아주고 시청 앞에서 내린다. 붉은 로즈를 짙게 바른 여자가 그 빈 의자에 앉는다. 핸드백으로 드러나는 허벅지를 가리고 눈을 창밖으로 뜬 채 꼼짝하지 않고 있다. 광화문에서 내린다. 허리가 꼬부라진 백발의 노인이 다가서자 붉은 로즈 다음에 앉았던 대학생이 공손히 일어난다. 백발의 노인이 그 빈 의자에 앉는다. 그는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묻는다. 다음 정류장이 어디냐? 지금 몇 시가 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박정희 각하 이후에 나라가 망해간다. 다음 정류장이 어디냐? 지금 몇 시냐? 버스가 한강 철교를 건너 사육신 묘 정류장에 이르자 노인이 내린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튀어나온 뚱뚱한 아줌마가
그 빈 의자를 차지한다. 미안해요. 관절염이 심해서 미안해요. 야, 이 시. 지하철에서, 지하철인가? 지하철일 겁니다. 기성복이 한 신사가 광화문에서 내리고, 아니, 시청에서 내리고, 붉은 로즈를 바른 그 치마를 입은 그 여자가 광화문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백발의 노인이 또 사육신묘 정자에 내리고, 뚱뚱한 아줌마가 빈 의자에 차지하죠. 이거 보면서 이 한 명 한 명이 어떤 세대를 대표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상. 저는 이런 뉘앙스로 시를 써보고 싶긴 해요. 어떤 사태를 영상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경험해봤어요. 그런 사태.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잘 쓰여진 시라고 봐요. 자, 121쪽. 아름다운 재앙. 김윤배 시인님. 아왕산의 지구는 아름답다. 인류의 욕망이 자라는 동안 산성비 내리고 흰 꽃이 피고 죽음은 공룡처럼 자라 거대한 뿌리를 인류의 가슴으로 뻗는다. 대지가 산성으로 녹슬어 부식되는 아왕산의 제국들. 지하의 핵버섯을 기르는 동안 아왕산의 치에 꽃들이 시들고 나무들이, 새들이, 뱀들이, 물고기들이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그것들보다 먼저 인류가 서서히 멸종의 길을 가고 지구는 다만 침묵의 무거운 띠를 두른 채 아름답게 저물어갈 때 아왕산 저 거대한 독초만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 산성비에 무성해지며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죽음의 황홀한 줄기를 뻗는다. 켜켜한 정적만이 지구를 휘감고 있다. 산성이 포자를 키우며 새로운 종의 문명을 가꾸어갈 아왕산의 지구, 아름다운 재앙. 자, 이 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주제를 환경오염,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걸 잡아도 좋았습니다. 시가 꼭 개인적인 것만 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인 시뿐만 아니라 이런 시도 필요해요.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시는 구두라는 시입니다. 송찬호 시인님. 요거 읽으면 끝나겠네요. 나는 새 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새 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잇고 볼의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새 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 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써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 시도 물론 많은 해설이 감상이 필요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시간 조절 실패, 분량 조절 실패. 첫 번째 시를 20분 동안 설명하는 바람에, 물론 모든 시들이 그래요. 모든 시들 하나하나 붙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20분,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겠죠. 밤새 얘기할 겁니다 아마. 참 좋아요. 시는 이렇게 최소한의 말들로 최대한의 말을 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주일에 한 60쪽 정도 읽으면 되더라고요. 읽고 나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또 준비해서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집을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이 시집을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는 이 문자로 봐야겠죠. 이 시집뿐만 아니라 어떤 시집이든 사서 보세요. 시집 참 좋네요. 좋습니다. 소설과는 다르고 영화와는 다른 어떤 맛이 느껴집니다. 말맛.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